투데이 업앤다운. 안녕하세요. 기업을 통해 경제를 보고 세상을 좀 공부해보는 투데이 업앤다운의 박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일입니다. 네, 하일님. 오늘 저번 주에 이어서 저랑 두 번째 호흡을 맞춰보는 날인데 첫 번째 방송은 좀 어떻게 모니터링 해보셨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일단 길었는데 재밌었고요. 무엇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그럼요. 저희가 앞으로도 기업들 얘기 좀 재밌고 쉽게 한번 다뤄볼 건데요. 오늘은 저는 오면서 편의점에 좀 들렀습니다. 편의점에서 뭐 사셨어요? 제가 요새 좀 운동을 하는데 옛날에 그 쉐이크 먹던 게 요새는 좀 간편하게 편의점에 잘 나와요. 단백질 음료인데 근데 좀 계산하면서 생각을 해본 게 야,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좀 편의점에서 내가 사 먹었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집 가면 맨날 동생이 책상 위에 단백질 음료 이만큼 챙겨놓거든요. 맞아. 그래서 요즘은 좀 다채롭게 먹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먹는 사람들은요 그냥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그쵸. 먹어서 하나의 그 생활이거든요. 그게 지금 완전히 대세가 되고 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20대 여성도 많이 마시고 40대 직장인도 심지어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종종 이제 동생 먹을 때 같이 드시고 친구들도 막 박스도 시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런 사람들 정말 많이 보이는데 오늘 바로 그 어떤 현상, 그 문화를 만든 회사에 대한 얘기가 할 거고요. 그게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좀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오자. 네. 거기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요. 약간 제가 쭉 기업들을 봤는데 오늘 뭔가 고령화 특집입니다. 조금 어두울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도 오고 그래서 이 어떤 인구 구조에서 각 기업들이 이 현상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고령화되면서 이제 어린이들도 이제 비중도 적어들고 그쵸. 그러면 가장 타격받는 대상난데 어딜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줄어들면 어린이들 많이 좋아하는 기업 뭐 우유 먹거나 그런데 우유도 있을 테고 교육 그런 그쵸. 데도 있을 테고 그리고 학용품 학용품 진짜 줄어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모나미 이런데 모나미 저도 오랜만에 살펴봤는데 그런 어떤 이 고령화 이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얘기 네. 하지만 또 이 난관을 잘 풀어헤쳐 나간 기업은 또 성과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그쵸. 네네네.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그리고요, 마지막 아이템은요, 저 회사 이름 듣고서 좀 깜짝 놀랐는데, 6개 기업 중에 5개는 다 알았는데, 딱 하나, 제가 몰랐던 기업이 있어요. 생소했던 기업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병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한번 출발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시죠. 자, 하일님과 두 번째 호흡을 맞춰보는 업앤다운, 바로 출발합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로고죠. 매일 유업이 첫 번째 기업입니다. 매일 유업 저 진짜 어렸을 때 매일 먹던 분유회사여서 너무 익숙해요. 그렇죠. 뭐 지금 흰우유나 상하목장, 폴바셋도 다 여기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유업계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우리나라 국내 3대 유업계 회사가 어디게요? 3대 유업, 매일 유업, 예, 남양? 남양, 하나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우유. 서울우유.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1위고요. 2위가 이제 매일유업, 3위가 남양유업인데요. 원래 2위, 3위랑 되게 박빙이었거든요. 네. 어느 순간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프리미엄 유업계에서는 매일유업이 1위고요. 네. 근데 오늘 얘기는 분유나 우유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단백질 음료? 그렇습니다. 오. 맞습니다. 그 하일님 혹시 셀렉스라고 아세요? 알긴 하는데 사실 먹어본 적은 없고 뭐 성인용 브랜드, 영양식 브랜드 맞죠? 맞습니다. 그 브랜드인데 오늘 셀렉스에 대한 얘기 해보려고 해요. 셀렉스 요새 사람들이 과거부터 정말로 많이 먹는데 셀렉스가 나오기 전에 단백질 음료 시장이 어땠냐면요. 어떤 시장이었을 것 같아요. 단백질. 아무래도 헬스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마시는 보충제 느낌 아니었어요? 그래 맞아요. 이렇게 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보통 흔들어서. 맞아 주로 그렇게 먹는 게 단백질이었는데 운동 선수나 뭐랄까 헬스 매니아들의 뭔가 전유물 같은 존재였죠.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손쉽게 편의점에서 집어들은 제품이 된 게 바로 이 셀렉스부터입니다.
근데 확실히 그게 느껴지긴 했던 게 뭐 동생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뭐 끼니 대용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주변에서 뭐 방송하기 전에도 친구들도 막 들고서 마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대중화가 됐고 그 시장을 처음 맞는 게 바로 메일 유업입니다. 2018년 10월에 셀렉스를 처음 론칭했는데요. 성인 영양식이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새로 열었습니다. 2018년이요? 그럼 저 그때 아직 중학생인데 그때 벌써 이미 나왔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나왔는데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는 이 단백질 음료가 대중화가 되기 전이었고 아무도 이 시장을 안 봤을 때 여기 메일 유업에서 선점을 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또 그냥 생각을 해보기에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 단백질이 이제 많이 필요하다 이 정도는 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짐작은 했지만 확신은 없었던 거예요. 업계에서도. 일반인이 단백질 음료를 편점해서 막 이렇게 마실까? 이렇게 약간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메일 유업은 아니다. 이거 될 것 같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근데 그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냥 실험적이었던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출시하고서 바로 반응이 오진 않았고요. 한 2, 3년간은 미지근했어요, 반응이. 근데 이게 코로나 때 좀 터졌습니다. 왜 코로나 때요? 그 코로나 때 면역력이 챙겨야 한다는 인식이 폭발했는데 단백질이 면역력에 중요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셀렉스가 갑자기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갑자기 떠올랐는데 네. 그때 남양유업에서 네. 대표가 우리 뭐 유제품인가? 단백질 그거 마시면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죠? 네네. 면역력이 증가해서 코로나19 억제력이 강해진다. 네네네. 이래가지고 맞아요.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 진짜 코로나 때 갑자기 안 먹던 건강식품이나 그런 면역력 올려준다는 거 다 사서 냉장고에 다 넣어놓고 맞아요. 막 진짜 저희 집에도 진짜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기회를 탈 수 있었던 거는요. 미리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18년에 미리 시장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경쟁사들이 뒤늦게 따라왔을 때는 이미 셀렉스가 자리를 잡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남양유업의 테이크핏이 그 이후에 나온 거죠? 4년 뒤 2022년에 테이크핏이 나왔습니다. 그럼 4년이면 그냥 완전 다른 게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요. 너 많이 늦은 거죠. 셀렉스는요. 2025년까지 누적 매출이 5천억 원을 육박한다고 합니다. 한 브랜드 누적이 5천억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박 나고 성공하고 있는 거고 없던 시장을 잘 만들어서 7년 동안 지금 독주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메일유업이 분유회사였다가 단백질 음료 쪽으로 가는 게 좀 이해도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출생률이 떨어지면 분유 시장 수익도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핵심적인 판단이 있는 건데요. 아기가 줄어들면 당연스럽게도 이 분유 시장이 작아지고 그러면 어른 영양식 시장을 우리가 노려야 된다. 그쵸. 이런 판단을 2018년도부터 본격한 겁니다. 근데 전 궁금한 게 그 두 기술이 같은 거예요? 그 분유 만드는 기술이랑 단백질 음료 만드는 기술이? 접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유 자체가 영야용 영양 설계 제품이라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탄단지죠. 이 비율을 정밀하게 설계해야 된다고 해요. 분유가. 그렇다 보니 그걸 잘하는 메일유업이 단백질 어떤 특화, 그런 어떤 강화 제품을 더 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기한테 영향을 주는 기술을 이제 어른한테로 맞춰서 바꾼 거네요. 그렇죠. 그럼 타깃만 아기에서 어른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진입장벽이 있다고 해요. 이 단백질 식품에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영양 설계 경험이 없으면 만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 메일유업 전체 실적은 어떻게 돼요? 괜찮습니다. 작년 연결 매출 기준으로요. 1조 8,435억 원이고 전년 대비 1.8% 소폭 증가했고요. 다만 당기 순이익이요. 56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5%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유업계에서 매출이 1조 8천억 원이면 어느 정도로 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3위 남양유업이 1조가 안 됩니다. 9,141억 원이니까 2배 차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2조 조금 넘는 정도? 네. 그러니까 1등을 많이 따라온 거죠, 지금. 그럼 한때는 이제 2, 3위에서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격차가 벌어져 버린 거네요. 그렇죠. 이제는 사실 좀 추월하기는 어려워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쵸. 들 정도고요. 거기다가 올해 5월에는요. 셀렉스 자회사를 다시 본체로 흡수 합병했습니다. 분리했다가 다시 합친 거네요. 그렇죠.
21년도에 메일 헬스 뉴트리션으로 분리해서 키웠다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보자. 그래서 다시 본체로 들어와라 해서 합쳤습니다. 그럼 독립시켜서 키운 다음에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 회사의 이제 다음 챕터가 또 기대되는 이유인데요. 국내를 넘어서 이제 해외로 한번 가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셀렉스 드셔보셨어요? 좋아해요. 진짜요? 네, 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렇구나. 맛있습니다. 이게 좀 맛이요. 그 약간 슴슴하니 중독되기도 하고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분위기 좋은 메일 유업 AI를 통해서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메일 유업 작년 연결 매출이요 2조에 육박합니다. 1조 8,435억 원. 당기순이익은 562억 원으로요. 전년 대비 23.5%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셀렉스가 2018년 10월에 론칭된 이후에 국내 성인 영양식 시장을 최초로 개척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셀렉스 누적 매출이 지금까지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는요. 분리돼 있었던 메일 헬스 뉴트리션과 다시 흡수가 합병했고요. 본격적으로 글로벌 확장에 나섰습니다. 구조적으로 강점이 있는데요. 분유를 워낙 잘 만드는 회사라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성인 영양식에 아주 진입을 해서 특화됐고요. 경쟁사 대비 4년 이상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큽니다. 3위 기업이죠. 남양유업의 어떤 추격이 있지만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면서 2위를 넘어서 이제 1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메일 유업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네. 네, AI가 핵심을 잘 짚은 것 같아요. 남들이 시장을 보기 전에 먼저 시장을 선점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 들어오는 게 늦어질수록 격차는 사실 벌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잘하고 있던 이 분유 기술 이거를 기반으로 성인을 공략한 이 전략이 아주 잘 통했다. 그리고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리스크에 관세 철폐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뭐 맞아. 수입 단백질 파우더가 싸게 들어오면은 이제 타격이 좀 있을 수는 있겠죠. 맞습니다. 제가 못 보던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보면은 좀 더 입체적으로 네. 메일 유업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AI 분석까지 마쳤으니 뭘 해야 되죠? 이제 업다운 분석 들어가야겠죠. 업다운 판정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아기 분유로 시작해서 어른 단백질 시장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메일 유업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단백질 2018년에 메일 유업이 처음으로 주목했습니다. 경쟁사가 들어왔을 땐 이미 늦었었죠. 누적 매출 5천억 원, 이제는 글로벌로 달립니다. 업입니다. 네, 방금 저희 첫 번째 기업 다루면서 여러 차례 제가 언급을 했는데 바로 이 남양유업이 저희 두 번째 기업인데요. 남양유업. 같은 유업계 맞죠? 그럼요. 예. 같은 유업계인데 한때 또 라이벌이었는데 지금 또 격차가 나고 있고 남양유업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사실은 갑질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2013년인가 그때 대리점 사태 있었죠. 그거 녹취록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었어요. 그거 굉장히 그거잖아요. 그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그 대리점 판매 거기 사장한테 나이가 한참 어린데 엄청 심한 욕하고 그쵸. 막 내가 너 죽일 거야 협박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국민적 공분을 샀죠. 그것도 있고 남양유업 하면은 황하나 씨라고 알아요? 네, 알죠. 아시죠? 네, 남양유업 창업주의 그 외손녀 맞아요. 이신데 황하나 씨 어떤 사람입니까? 황하나 씨, 좋은 분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물론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제 뭐 마약하고서 네. 적발되고 네, 또 뭐 경찰서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남양유업이 사실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거든요. 이미지가 많이 무너진 이 남양유업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네. 또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네, 2021년에는 불가리스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불가리스 사태, 불가리스를 먹긴 하는데 불가리스 사태는 사실 뭔지 몰라요. 그래요. 이거예요. 그 남양유업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사 유산균 음료 불가리스가 마시면 코로나19 억제력에 도움이 된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걸 공식 발표한 거죠.
그렇죠. 기자간담회에서 어. 당연히 난리가 났고요. 음. 허위 과장 광고 논란에 주가가 급등. 처음에는 야 대박이다. 불가리스가 그래? 그쵸. 급등하다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다시 또 폭락하고 당시 이제 홍원식 회장이 사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그래서 주인이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바뀌는 것도 근데 또 쉽지 않았어요. 2021년 5월에 한앤컴퍼니라는 사모펀드가 에서 지분을 팔기로 계약을 했는데 홍 회장이 넉 달 만에 계약을 파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럼 팔기로 했다가 갑자기 안 팔겠다고 말을 바꾼 거네요? 그렇죠. 번복을 했는데 그래서 법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 1월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2년 반 동안 싸웠습니다. 2년 반이면 사실 짧은 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동안 그 회사는 어떻게 됐어요? 적자만 쌓았는데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5년 연속 적자였습니다. 그러면 5년 연속 아무것도 진짜 못한 거네요. 그러면은 법정에만 에너지를 다 쓰고 결국 해야 될 일은 아예 못하고. 그렇죠. 적자 내면서 막 황하나 씨 사건 터지죠. 불가리스 사건 터지죠. 옛날에 무슨 그 녹취록 너무 많은 사건들이 터지면서 남양유업에 대한 어떤 국민적 이미지가 그쵸. 말도 안 될 정도로 실추돼가지고 맞아요. 남양유업이 좀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었고 다만 남양유업이 시장 흐름을 몰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걸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테이크핏. 테이크핏. 뭡니까? 성일 단백질 음료. 그렇죠. 남양유업 버전에 그렇죠. 이거 2022년에 되겠다 해서 론칭하긴 했는데 셀렉스보다 4년 이미 늦었었고 다만 방향성은 맞았는데 성인 단백질 시장이 커진다라는 걸 남양유업도 알고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타이밍은 완전히 놓치기는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알면서도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뭐랄까요, 주주들 입장에선 복장이 터지는 거죠. 그쵸. 이게 다른 것도 아니라 오너 리스크 때문에 본업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방향을 또 알면서도 회사가 법정에 묶여 있고 맨날 뉴스에 나오니까 그런 좀 엉망진창의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러다가 2024년 1월에 한앤컴퍼니 체제로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그렇죠. 대법원 판결이 나고서 경영권이 좀 정리가 됐는데요. 그리고 1년 만에 좀 뼈를 좀 깎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일단 수익성, 보통 사모펀드가 어떤 회사 인수하면은요, 네. 대대적인 구조조정부터 뭐 비효율 어떤 사업부 뭐 전면 개편해서 막 정말로 사업성을 높이거든요. 네. 여기도요, 지금 수익성 낮은 품목 전부 정리하고 판관비를 550억으로 절감하고 100미당 빼고 안 되는 외식 사업 다 매각하고 매출 원가율 80%에서 70% 후반까지 낮추고 아주 지금 뼈를 깎는 그런 어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많은 변화를 주어서 그래서 흑자로 전환이 된 건가요? 됐습니다. 오. 무려 5년 적자에 허덕이다가 작년 영업이익이 52억 원, 5년 만에 눈물겨운 첫 흑자입니다. 52억이요. 근데 매출이 9,141억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음. 영업이익률이 0.57%라서 제가 눈물 나는 흑자 전환이라고 했고 아직 갈 길은 너무 멉니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0.57%면 낮은 거죠? 매우 낮은 거고요. 사실 이거 흑자를 봤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민망할 정도긴 해요. 간신히 애매한 종이 한 끗장 차이로 적자를 모면한 정도고 매일 유업은 같은 해 순이익이 562억 원이고요. 규모는 2배 차이인데 이익은 한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흑자 전환이 사실 반갑기는 하지만 그 흑자 전환을 했던 수치가 사실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매우 작은 느낌이죠. 맞습니다. 거기다가 한앤컴퍼니가 사모펀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모펀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데려와서 키워서 다시 파는 그런 느낌. 그렇죠. 파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음. 약간 부실한 기업들 아니면 좀 경쟁력 있는 것 같은 기업들 잘 찾았다가 네. 더 성장시켜서 음. 훨씬 비싸게 파는 게 사모펀드인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앤컴퍼니가 언젠간 양양유업을 팔겠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공식 확인된 건 없지만 본사 사옥 시장가 탐색설이 올해 초에 2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흑자 낸 게 좋은 소식이기도 한 건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매각 준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시선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딱 그런 상황인데요. 5년 만에 간신히 흑자 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미래가 불투명한 회사인데요. 자,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너무너무 절망적이었다가 간신히 뭐랄까요, 흑자 전환까지만은 성공한 남양유업 AI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작년 연결 매출 기준으로 9,141억 원 찍었고요. 전년 대비 4.1%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2억 원, 5년 만에 첫 흑자 냈습니다. 논란이 너무 많았죠. 2013년 갑질 사태, 2021년 불가리스 사태, 홍원식 회장 사임, 그리고 뭐 그 사이에 황하나 씨 사건, 그리고 2021년에서 24년까지 경영권 분쟁, 간신히 법정 공방이 끝난 후 사모펀드 한행컴퍼니 체제로 전환해서 판관비 550억 원 절감하고 매출 원가율 80%에서 70%로 간신히 낮췄습니다. 잘 안 되는 외식 사업 전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오너리스크로 계속 법정 공방 2년 반 동안 이어졌고요. 그 사이에 5년 연속 적자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브랜드 신뢰도 회복은 미완성입니다. 아주 많은 국민들이 남양유업에 대해서 그리 썩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모펀드 체제 특성상 중장기적인 투자보다 사업성이 개선되면 매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직 회사의 미래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AI가 그 52억을 따로 강조한 거네요. 5년 만에 흑자인데 숫자 자체는 좀 처절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방향은 잘 봤는데 아직까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만든 결과다. 오너리스크가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회사를 얼마나 이렇게 성공시킬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망칠 수도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남양유업입니다. 근데 이게 매일 유업이랑 이게 앞뒤로 같이 보니까 그 비교가 더 되는 것 같아요. 확대죠. 왜냐면 같은 유업계고 같은 인구 쇼크 다 겪었는데 이렇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매일유업 잘 나가고 있고요. 남양유업 이렇고요. 자, AI 분석까지 맞춰봤으니 최종 업다운 판정해 볼까요? 네. 자, 갑질 불가리스 법정 싸움 10년, 그리고 5년 만에 겨우 흑자 52억. 남양유업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너무너무 소중한 골든타임을요. 법정에 다 낭비했습니다. 주인이 바뀌고 나서요. 간신히 흑자는 났는데 고작 52억 원입니다. 다운입니다. 네, 세 번째 기업은 교원인데 교원 아세요? 네, 그 빨간 펜이랑 구몬 운영하는 회사 맞죠? 맞습니다. 정확히는 빨간 펜은 교원이, 구몬은 교원 구몬이 운영하는데 같은 그룹이긴 합니다. 저 초등학교 때 빨간 펜 했었거든요. 매제 정말? 학습지 들고 선생님 오시고 같이 간식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했었어요. 빨간 펜 다 했었는데 근데 지금 하연이 몇 살이세요? 저 24살이요. 24살? 진짜로? 네, 24. 그러시구나. 네. 24세 빨간 펜 했으면 지금 24짜리들은 그때 빨간 펜 선생님이 됐어야 하는데. 그쵸? 그쵸? 맞나요? 그렇죠. 학령 인구가 얼마나 줄였냐면요. 2015년에 일단 학령 인구가 뭔지 아세요? 학령 인구 잘 모르겠어요. 학령 인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초중고 대학생. 학령 인구라고 하는데요. 학생들. 학생들. 그 학생들이라고 하면 표현하면 되는데 네. 좀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아, 그쵸? 학령 인구. 네. 배우락자의 나이 영자예요. 학령 인구요. 2015년에 892만 명이었는데요. 지금은 730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럼 160만 명 정도가 준 거죠. 그렇죠. 10년 만에 빨간펜 선생님 방문할 집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 교원 실적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겠네요. 그렇죠. 교원 단독 실적이요. 2022년에 영업 손실 115억 났고요. 2023년에는 507억 원으로 늘었고요. 2024년에 271억, 2025년에 와 그냥 숨 쉴 때마다 돈이 나갑니다. 370억 다 적자입니다. 근데 4년 연속 적자잖아요. 예, 예. 근데 2023년에 507억으로 갑자기 크게 뛰었다가 또 줄었다가 또 늘고 막 왔다 갔다 하네요. 왔다 갔다 하죠. 고무줄처럼. 2023년에요. 에듀테크 투자를 대규모로 했는데요. 아이캔두라는 AI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거예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기존 빨간 펜을 디지털화 하는 건데요. 태블릿으로 배우고 AI가 채점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방향은 맞는 것 같은 게 사실 요즘 아기들 보면 태블릿으로 배우고 또 태블릿 사용하는 거 사실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렇죠. 방향은 잘 봤죠. 근데 디지털 전환 비용이요 거의 1,000억 단위로 들어간다고 해요. 투자를 하는 동안은 당연히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익을 회수하기 위해서 지금 교원이 투자를 한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그거는 기대, 희망의 시나리오고요. 근데 2025년 실적을 보면 그 희망이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매출이 2,717억 원인데 전년보다 13.9%나 줄었습니다. 근데 방향은 분명 맞게 잡은 것 같은데 에듀테크 투자했는데 매출은 왜 오히려 준 거죠? 디지털 학습지가요, 신규 회원을 많이 못 끌어오고 있는 거예요. 기존 방문 학습 회원이 빠져나가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럼 교원그룹 전체로 보면요? 뭐 다른 계열사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전체 보면은요, 교원그룹 전체 교육사업 매출이 2022년에 1조 37억 원, 2024년에 8,654억 원 줄고 있죠. 네. 빨간펜 운영사 교원 단독으로는 2025년에 2,017억 원인데 그룹 전체 교육사업 기준으로는 8천억대로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근데 이게 수치로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한때는 1조를 이제 훌쩍 넘겼다가 이제는 8천억 원대로 이제 완전 쑥 줄어든 거네요.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령화 사회의 어떤 직격탄을 맞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교원은 대표적인 것 같아요.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한 이 그쵸. 추세는 단기간에 역전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 게 제가 기사에서 봤던 것 같은데 교원 고모는 혼자 흑자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교원 구모는요, 음. 작년에도 흑자인데요. 심지어 배당도 150억 원을 교원 본체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럼 자회사가 돈 벌어서 모회사를 이제 적자 채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구몬이 가진 어떤 핵심적인 캐시카우, 돈 잘 버는 회사인데요. 근데 교원 본체가 계속 적자면 이 구조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미지수입니다. 사실 저는 완전 학습지 세대인데 그런 세대로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는 누구보다 익숙한 그런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사실 조금 아쉽기도 해요. 정말 아쉽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빨간펜 그 선생님에 대한 그 추억 맞아요.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재밌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요. 저희 막 부모님 맞벌이라셔서 맨날 집에 없으면 빨간펜 선생님 와서 막 일부러 막 모르는 척하고 틀리고 선생님 못 가게 하려고. 전 종이 뜯어서 숙제 없었던 척하고 버리고 그래 보신 적 있죠? 불량 학생이셨구나. 아 그래요? 아니요. 한 번쯤은 다 버려봤어요. 그랬어요? 네. 어쨌든 그런 추억들 많은 빨간펜이라서 지금 구몬이 교원이 어려움에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아무튼 빨간펜 운영사가 4년 연속 적자인 이유 AI에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교원 작년 매출 2,717억 원, 마이너스 13.9% 떨어졌습니다. 영업 손실 370억 원, 4년 연속 적자입니다. 교원그룹 교육사업 전체는요, 2022년에 매출 1조 원 정도 하다가 2024년에 8,654억 원으로 역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령 인구가 대폭 감소되면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AI 학습지 아이캔드 론칭하고 에듀테크 전환 비용에 대규모로 좀 돈을 쏟고 있다. 이런 부분도 적자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요, 이제 방문학습 회원 자체가 감소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 비용이 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신규 회원이 잘 발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전조건으로는요, 아이캔두가 잘 돼서 디지털 회원이 확대가 되면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방향은 맞게 잡았지만 아이들이 줄면 어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AI가 판단을 유보한 것 같아요. 나쁜 거라기보다는 지금이 과도기일 뿐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데요. 참 어려운 문제죠. 4년 연속 적자는 명확한데 그게 회사가 망하는 과정인지 전환하는 과정인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순간의 숫자로만 본다면 다운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매출도 줄고 또 적자도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네. 최종 업다운 판정 한번 해보시죠. 네. 예. 어릴 적 집에 오시던 빨간펜 선생님을 만든 회사 교원.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예, 저에게 추억이 참 많은 빨간펜 4년 연속 영업 적자입니다. 학령 인구, 학생들이 줄어드는 동안 디지털 전환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아쉽게도 다운입니다. 네, 전반부 우유와 학습지 기업 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일단 저는 매일 유업이랑 남양 유업이 계속 맴도는 게 같은 유업계잖아요. 근데 분명히 같은 유업계고 같은 인구 쇼크를 겪었는데 이렇게 다른 시간을 보냈다. 이게 좀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 같고 또 교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습지를 또 했어서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또 방향은 또 맞게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과도기라는 게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엘님 핵심을 딱 짚어주셨는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령화 시기에 여러 기업들이 각자 어떤 처한 상황이 다른데 잘 대처한 기업들은 매일 유업은 잘했고 남양 유업은 잘 못했고 교원은 지금 약간 되게 지금 뭐랄까요 허둥지둥 네.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후반부도 그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또 해볼 예정입니다. 아기들 기저귀 만들던 회사, 볼펜 만들던 회사 이런데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완전히 다른 업종에서 고령화 시대에서 숨은 강자가 된 회사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네 번째 기업으로 출발합니다. 유한 킴벌리가 네 번째인데 유한 킴벌리 아세요? 요한 킴벌리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일단 거기서 뭐 하기스 좋은 느낌 이런 거 다 만드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그런 거 많이 만들고요. 거기가요 원래 유한양행이라는 음. 회사였어요. 1970년대 이때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정권 때 뭐랄까요 되게 정부에서 많이 밀어줘서 잘 된 기업이었는데요. 미국 킴벌리 클라크와 합작해서 유한 킴벌리가 됐습니다. 앞에 유한이라는 한국어가 왜 붙는지 사실 좀 궁금했었는데 한국 기업이랑 미국 기업의 합작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그 지배 구조를 보면은 소유 구조가 킴벌리 클라크가 지분 70%, 유한양행이 30%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왜 나온 거예요? 여기도 저출산 이야기인가요? 그럼요. 저출산 관련인데요. 유한 킴벌리가 기저귀 잘 만드는데 하엘님은 애기 기저귀 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래도 하기스? 하기스. 거기가 대표 브랜드잖아요. 네. 국내 기저귀 시장에서 유아동용이랑 성인용 비중이 어떨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기저귀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아기들이긴 하니까 유아동이 좀 더 많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 상식이죠. 네. 맞고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는요. 오히려 유아동이 35%고요. 성인이 65%입니다. 훨씬 많네요. 대박이죠. 역전된 거예요? 역전됐어요. 2019년에는요. 유아동이 47%, 성인 53% 거의 반반이었는데요. 4년 만에 성인용 기저귀 시장이 점유율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럼 기저귀 시장에서 이제 아기보다 어른이 더 커진 거예요? 그렇죠. 오. 그게 정말로 여기도 예상치 못하게 고령화 어떤 현상을 그쵸. 굉장히 기업이 영향을 받고 있다. 근데요, 그 변화를 유한 킴벌리가 엄청 일찍부터 직감을 했습니다. 1993년부터 준비를 했어요. 제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이에요. 몇 년생이시죠? 저 2002년생이요. 9년 전에, 네. 태어나기 9년 전에 유한 오. 킴벌리가 성인용 기저귀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디펜드라는 브랜드였는데요. 30년 전에 시니어 시장을 예견한 겁니다. 그럼 미리 준비했으니까 유한 킴벌리는 업일까요? 그게 반전인데요. 그래요? 업을 줄지 다운을 줄지 저도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쵸. 예. 왜 그러냐? 영업이익이 3년 연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2022년을 정점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인 기저귀가 계속 잘 팔리고 있는데 왜 다운이에요? 그게 바로 이 얘기의 핵심인데요. 아기 기저귀가 차지하던 볼륨을 성인 기저귀가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요? 비유를 하면은요. 과거에는 국민 모두가 일주일에 서너 개씩 썼던 제품이 있는데 그 시장이 이제 줄어들었고 대신 다른 대안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커녕 한 번 살까 말까다. 감이 오세요? 어떤 느낌인지? 생각해보면 아기는 이제 기저귀 엄청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만큼씩 쟁여주는데 또 어른은 하루에 많이 써봤자 한두 개 쓰니까 단가는 비슷해도 수량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플러스 마진이 달라요. 뭔가 우리 애기 거는 다 좋은 거만 쓰잖아요. 그쵸. 그 뭐랄까 원자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검증받고 최고급 프리미엄. 애기는 소중하니까. 그쵸. 좋은 거 줘야죠. 근데 아무래도 애기 기저귀보다 애기 기업은 프리미엄 제품 경쟁이 치열해서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성인 기저귀는 약간 보험 수가가 걸려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못한다고 하네요. 병원에서 쓰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단가를 마음대로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요양기관에 납품하는 물량이 상당해서요. 가격 결정권에 좀 제한이 있어서 마진율이 높지 못하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데 판매 가격은 못 올리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어. 작년 실적 보면은요, 매출은 1조 4,027억 원, 전년보다 1.5% 정도 조금 늘었는데, 근데 영업이익이요, 1,591억 원으로 14.67%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매출이 늘었는데 이익은 줄어든 거네요. 그러면 팔수록 남는 게 적어지는 구조가 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마진율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어. 그래서 3년 연속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배당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아요. 이익 대부분이 다 해외로 나간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아까 저희가 70%가 킴벌리 클라크 갖고 있다 했잖아요. 네. 2025년 배당 성향이 99.86%인데 그러면 번 돈을 거의 다 해외로 나갔다는 거네요. 배당을 줬다는 거죠. 그럼 내부에 재투자할 돈은 없겠네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배당을 준 돈도 음. 지분 70%가 해외 기업 헝가리에 있는 킴벌리 클라크이다 보니까 배당금 980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구조입니다. 그럼 한국에서 벌어서 해외로 이제 내보내는 구조가 고착화돼 버린 건데 그러면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하지만 또 10년간 시니어 제품에 6천억 원을 투자했다고 발표했어요. 스마트 기저귀 또 개발 중입니다. 스마트 기저귀요 뭐예요? 이게 교체 시점을 알려주는 기저귀인데요. 오. 요양병원에서 간호 인력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신기해요. 그럼 방향 완전히 맞는데 지금 수익성은 못 따라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교원이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른 기저귀가 아기용을 넘었다는 게 홍보 문구로는 좋은데 그 내부 내용을 보면은 회사 재무 구조는 이렇다하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 같아서요. 유한 킴벌리의 상황 AI를 통해서 한 번 더 짚어보죠. 네, 유한 킴벌리 작년 매출 1조 4,027억 원, 1.5% 소폭 늘었고요. 다만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4% 넘게 떨어져서 1,591억 원, 3년 연속 영업이익이 하락 중입니다. 시장을 일찍 보긴 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디펜드를 93년도에 론칭을 했고요. 10년간 시니어 사업에 꾸준히 투자해서 6천억 원 투자를 했고요. 국내 지금 기저귀 시장도요. 유아동 35%, 성인 65%로 역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배당 성향을 보면은요, 99.86%나 달해서 가장 대주주죠. 헝가리에 있는 킴벌리 클라크에게 많은 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는데요. 성인 기저귀 시장 확대에도 유아 시장 볼륨은 대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요양기관 납품 비중이 높아서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제한적이고요. 매출 원가율 상승도 겹쳤습니다. 반전 조건으로는 스마트 기저귀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런 고부가 제품이 좀 성공적으로 팔려서 마진율을 좀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AI가 좀 뼈아픈 말을 한 것 같기는 해요. 미리 준비한 건 맞는데 그게 또 돈이 되는 선택은 사실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오늘 또 전체 테마랑 연결이 됐죠. 인구가 바뀌는 걸 보고 움직였고 움직이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움직였어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유한 킴벌리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3년 연속 영업이익이 하락이면 지금 이 순간은 다운이 맞겠죠? 하지만 최종 판정 한번 해보시죠. 네. 예. 1993년부터 시니어를 준비한 회사. 근데 3년 연속 영업이익 떨어지고 있는 회사 유한 킴벌리.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어른 기저귀가 이제 아기용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요 3년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방향은 잘 봤는데 수익성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운입니다. 네, 오늘 6개 기업 중에 제가 유일하게 몰랐던 기업 뷰노입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나왔던 저도 몰라요. 그죠? 네. 여기요. 뭐 하는 회사예요? 몰라요. 모르겠죠? 네. 심정지 예측 네. AI 하는 데인데요. 환자가 심정지 오기 24시간 전에 미리 알려주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딥캅스라는 제품인데요. 딥카스. 입원 환자 활력 징후,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산소 포화 이런 거 실시간으로 체크해가지고요. 24시간 내에
이 사람이 심정지가 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그 엄청난 곳입니다. 의사가 모르는 걸 그럼 AI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돼요? 이게 방대한 데이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의사는 하루에 수십 명의 환자를 보는데 AI는 모든 환자 바이탈을 동시에 초단위로 이제 보죠. 사람 눈으로 못 보는 패턴 그리고 그 AI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 자료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심정지가 온 어떤 사람들의 그 어떤 지표들 이걸 다 분석하면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심정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예고를 해주는 거죠. 저 사실 몇 년 전에 할아버지 입원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걱정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근데 밤에 간호사 인력 부족하니까 그것도 걱정되고 되게 여러모로 걱정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심지어 야간에는요 간호사분들이 한 명이 수십 명 환자를 보고 그쵸. 막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딥카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고위험 환자들 먼저 보러 가야 한다고 알려주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럼 이 회사는 고령화 아이템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고령 환자가 많아질수록 일반 병동 환자 관리가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리고 의료 인력 부족 문제도 있고. 네. 얼마 전에 의대 정원 논란 있었잖아요. 그때 뭐 의료 인력 부족하다 이런 게 이슈가 됐었는데 그 공백을 그럼 AI가 메우는 역할을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고령화로 이제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료 인력이 부족할수록 이 회사가 뷰노가 더 필요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지금은 얼마나 많은 병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국내 약 6만 2천 개 병상이 있다고 합니다. 6만 2천 개. 그럼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내 상급 종합병원, 대형 병원들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럼 실적도 되게 좋을까요? 실적이 좋습니다. 매출이요? 작년에 348억 원이고요. 전년 대비 35% 성장했습니다. 35% 정도면 되게 빨리 성장한 게 맞죠? 그렇죠. 다만 영업 손실이 나긴 했는데요. 49억 원 적자 보긴 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전년 대비 손실이 60%나 줄었습니다. 흑자 지금 직전입니다. 그럼 아직은 적자인데 업인 거예요? 그렇죠. 방향을 보는 건데 손실이 줄어드는 속도가 매출이 느는 속도랑 맞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아이템이 좀 알쏭달쏭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FDA 부분 맞나요? 그렇죠. 뷰노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큰 뉴스가 하나 있었죠. 미국 시장 진출 위해서 FDA 허가를 신청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됐네요. 그러니까 이 510K라는 심사 절차였는데요. 기존 허가 제품과 비교해서 동등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근데 딥카스처럼 이런 새로운 기술은 비교할 동종의 어떤 기존 제품 자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럼 비교 대상이 아예 없는 건데 그럼 동등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그게 혁신 기술이 규제기관에서 자주 겪는 딜레마인데요. 기술은 앞서 나가고 분명히 좋은 기술인데 그쵸. 기준이 아직 없어서 통과를 못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재신청은 가능한 거예요? 뷰노가 이미 재신청할 거라고 밝혔고요. 오. 임상 자료를 더 보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소식 나왔을 때 혹시 주가는요? 폭락했죠. 마. 바로 나오자마자 20% 떡락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네, 네. 쉽지 않았겠죠. 네. 근데 미국 허가 안 됐다고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 아닌 거잖아요. 국내에선 이미 돈 벌고 있고 또 유럽 인증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유럽 CMDR 인증은요, 2025년에 받았습니다. 유럽 시장 진출은 벌써 가능하고요. 다만 FDA에서 잠깐 제동이 걸렸는데 여기도 제도전 중이고요. 그러면 국내 성장이랑 유럽 진출은 진행 중이고 미국은 한번 막혔다가 다시 재도전해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 업을 줄지 FDA 떨어져서 다운을 줄지 아주 고민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순간 국내 6만 2천 병상에서 이미 수익 내고 있는 뷰노 AI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작년 매출은요 35% 늘어서 348억 원. 영업 손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49억 원 냈는데 전년 대비 60% 정도 감소했습니다. 흑자 전환이 임박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딥카스 국내 약 6만 2천 개 병상에 도입됐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유럽에서 인증이 완료됐고요. 다만 지난 4월 30일 FDA 심사에서
판정이 불어나면서 그날 주가가 20% 급락했습니다. 구조적으로는요, 고령화 수혜주라고 해야 되나요? 의료 인력 부족 심화에 따른 구조적 수요가 늘고 있고요. 딥가스 국내 매출 비중이 74%,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또 FDA 재신청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도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AI가 FDA 불허를 크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국내에서도 이미 자리를 잡았고 또 고령화 구조와 맞닿아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주목하는 건 오히려 딥카스 의존도가 너무 높은 회사라서 그게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다. 딥카스 하나가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약간 리스크 정도가 보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오늘 6개 기업 중에서 이제 고령화 사회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걸 진짜 하는 회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환자 늘어나고 그 환자를 이제 계속 지켜야 되는 회사.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뷰노 AI 분석까지 잘 해봤고요. 최종 업다운 판정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병원 6만 2천 병상에 있는데 이름은 모르는 회사 뷰노.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름 모르지만은요, 이미 6만 2천 병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FDA 막혀서 주식 폭락하긴 했지만 재도전할 계획입니다. 고령화가 심해질수록 뷰노가 웃습니다. 업입니다. 네, 마지막은 정겨운 기업이죠. 네. 모나미가 오늘의 마지막 6번째 기업입니다. 모나미하면 그 153 볼펜 아세요? 맞아요. 알죠. 어. 153 볼펜이라고 안 하나 보통? 근데 153 볼펜이라고 좀 불렀는데. 그렇구나. 맞아. 어쨌든 그 100원짜리 네. 그건데 이게 언제 출시될게요? 오래됐다는 거 아는데 언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무려 1975년입니다. 1975년이면 어떤 대통령 재임 기간 때예요? 75년이면 제가 태어나기가 좀 많이 오래돼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때는 이제 박정희 정권 아. 때였으니까 그때 출시된 모나미 제품 아직도 쓰잖아요. 그쵸. 지금도 편의점이나 문구점에 있는데요. 가격이 맞아. 500원으로 오르긴 했습니다. 500원. 그럼 50년 동안 100원에서 500원으로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사실 막 크게 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엄청 싼 거죠, 아직도. 음. 그게 왜 이 회사가 힘들었는지의 핵심입니다. 단가가 낮은 제품들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제품을 사줄 학령 인구, 아,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주요 고객들이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걸 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령 인구가요. 2015년에 892만 명에서 지금 730만 명으로 많이 줄었고요. 그 162만 명 볼펜 살 사람들이 사라진 겁니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학생들 말고 사실 직장인들도 볼펜 많이 쓰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줄었어요. 아. 요새 볼펜 잘 사세요? 그렇지는 않긴 해요. 사실 그래요. 패드에 펜 붙어 있으니까. 그래요. 패드도 있고 핸드폰 그쵸. 쓰고 노트북 쓰니까 그쵸. 볼펜을 아직 잘 안 산단 말이에요. 서류 작업이 이제 다 디지털화 되면서 그쵸. 직장인들도 잘 안 사고 계약서 다 전자서명으로 바뀌고 업무 보고 디지털로 하니까 모나미가 아주 죽겠는 거죠. 그렇죠. 네. 솔직히 요즘은 학교 가도 친구들 다 패드에다가 그 펜으로 쓰거든요. 그래. 볼펜은 사실 시험 볼 때 정도? 맞아. 그 정도예요. 그렇죠. 그게 이 회사 모나미의 실적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매출이 1,310억 원. 여기도 3년 연속 감소입니다. 3년 연속이나요? 네. 2023년에는요. 23억 원 손실, 24년에는 38억 원 손실, 25년에 58억 원 손실. 하루도 웃을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적자는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모나미가 볼펜만 파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뭐 색연필이나 사인펜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다 거기서 거기 같네요. 그쵸? 학생이 또 주요 고객인 만큼 다들 뭐랄까요? 부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모나미가 그냥 손 놓고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시도도 해봤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엄청 이것저것 많이 했더라고요. 놀랐는데 모나미가 이런 것까지 했었는데 사실 이게 제가 이 회사 보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부분입니다. 어떤 거예요? 일단은요, 여러 가지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그래도 사업 관련성이 좀 높은 거예요. 네. 153, 153 볼펜 아시잖아요. 네. 500원짜리인데 이거를요, 2만 원에 팔았더라고요. 그럼 사요? 그러니까. 오?
이게 한정판으로 뭐 이것저것 해봤다는데 그 오. 이상봉 디자이너랑 네. 협업해서 모나미 룩 만들고 모나미로. 오닐 스포츠랑 콜라보도 하고 음. 홍대 인사동에 콘셉트 스토어도 열고 음. 153을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로 만들겠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쵸. 음. 사실 발상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게 어. 저도 뭐 그런 한정판 문구류 이러면 사실 혹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예쁘면 좀 더 사고 싶고 뭔가 약간 희소성도 있는 것 같고. 맞아. 근데 찾아봤더니 무슨 무궁화 모나미라고 해가지고 오, 맞아요, 분홍 맞아요. 봤어요? 네. 그건 25,000원이더라 심지어. 근데 엄청 이뻐요. 맞아요. 이쁘고 포장지도 잘 돼 있고 시 문구도 써져 있고 음. 우리가 알던 모나미 볼펜인데 그 분홍색이랑 네. 빨간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오, 진짜 예뻐요. 실제로 실제로 못 봤고 어. 사진으로 많이 SNS 같은 데서 떠돌았었어요. 맞아 이쁘더라고요. 음. 실제로 그 2만 원짜리 프리미엄이요 153이 출시 이틀 만에 완판됐습니다. 이틀 만에요? 네. 음. 회사 측에서 프리미엄 문구 매출 증가율이 연평균 16%라고 발표도 했죠. 그러면 사실 방향은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전체 실적은 떨어진 거예요? 그게요. 빛 좋은 개살구죠. 볼륨 아. 자체가 다르니까. 500원 500원짜리가 100만 개씩 쫙쫙 팔려줬어야 됐는데 이거 2만 원짜리 한정판 몇백 개, 몇천 개 팔렸다고 웃을 수가 없는 거죠. 단가를 그렇게 40배나 올렸는데도 판매량이 줄어들었으니까 총매출이 작아져 버린 거네요. 그렇죠. 프리미엄 전략 자체는 신박하긴 했지만 그렇죠. 그게 본업 매출 감소를 상쇄할 만큼 뭐 크진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화장품도 손대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나미가 화장품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도요. 모나미 코스메틱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볼펜 잉크 색감 기술이 우린 좋다. 그러니 좋죠. 화장품으로 확장한다. 여러 해가지고요.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마스카라까지 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발상은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면 볼펜에 쓰던 잉크 기술을 그대로 눈에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신선했지만 그렇죠. 47억 원 손실 봤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화장품 사러 가서도 느끼는 건데 화장품 시장 경쟁이 진짜 엄청 심하잖아요. 브랜드도 너무 많고. 그래서 후발주자로 들어가서 자리 잡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거기다가 계속해서 짜내지는데요. 진짜 전 이거 보고 울컥했습니다. 음. 모나미가요. 펫 사업도 했거든요. 모나미 펫이라고 모나미 화장품에 이어서 모나미 펫까지 반려동물 사업에도 손을 뻗었습니다. 펫사업 한지는 전혀 몰랐어요. 진짜 네. 의외였습니다. 진짜. 뭔가 짠해졌는데요. 말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근데 2025년 4년 연속 매출이 줄고 적자는 커지고 다각화 효과가 하는 족족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뭐랄까 짠한 상황입니다. 모나미. 근데 진짜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은 게 안 해본 게 아니라 다 해봤는데 결과가 안 좋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하는 거는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는 거다. 딱 그런 상황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볼펜을 사줄 학생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어떤 신사업으로도 지금 이 구조적 문제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테마랑 정확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구가 바뀌는 파도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 빠져나오기는 결국에 힘들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들의 국민 볼펜 60년이 맞닥뜨린 현실 AI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작년 매출 3년 연속 감소해서 1,310억 원, 영업 손실 3년 연속 적자 58억 원 작년. 그렇고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 모나미 코스메틱 신사업 했지만 작년에 47억 원 순손실 봤고요. 또 펫 시장도 했지만 그것도 지금 수익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일단 구조적으로요. 고령화가 지금 심화되면서요. 주요 수요층이죠. 학령 인구가 너무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직장인들도 서류, 업무의 디지털화로 볼펜 수요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또 저가 중국산 필기구 경쟁까지 심화되면서 모나미가 모든 면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I 한 줄은요. 학생이 줄고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AI가 2028년 숫자를 직접 짚었네요. 지금이 350억인데 2018년 기준 500억을 넘겨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실적이 안 따라오면 당연히 위험해지는 거고. 그렇죠. 또 단순한 실적 문제를 넘어서 상장 유지 여부까지 걸려있는 문제라서 모나미가 아주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내년엔 또 어떤 사업을 할까, 모나미가 네. 이러다가 또 뭘 만드는 거야. 커피를 만들 수도 그쵸. 있습니다. 아무튼 모나미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60년을 버텼다는 게 대단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이 순간은 진짜 위기인 것 같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자, 위기의 모나미 음. 업다운 판정해 보시죠. 어릴 적 100원짜리 볼펜의 추억, 60년 국민기업 모나미 업일까요, 다운일까요? 네, 3년 연속 적자. 거기다 적자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줄고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모나미가 화장품, 펫 시장 공략하고 있습니다. 다운입니다. 자, 우유부터 모나미까지 오늘 6개 기업 다뤄봤는데 네.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업은 두 곳이었습니다. 매일 유업 없던 어른 단백질 시장을 2018년에 먼저 만들었습니다. 셀렉스 누적 5천억 글로벌로 달리고 있습니다. 뷰노 병원 6만 2천 병상에 있는 심정지 예측 AI, 국내에서는 이미 돈 벌고 있고요. 그리고 FDA는 재도전합니다. 업 총 두 곳이었습니다. 네, 오늘은요 역대급 다운이 좀 많았는데요. 황하나 씨가 떠오르는 남양유업, 골든타임을 법정에다 다 썼습니다. 주인 바뀌고 나서야 5년 만에 간신히 흑자 전환했지만 흑자라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고요. 다운입니다. 교원은요 우리의 추억의 빨간 펜이죠. 구몬 4년 연속 적자하고 있고요. 교육 매출은 1조 원대에서 8천억 원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요 직격탄을 계속 맞고 있고, 네, 유한킴벌리 어른 기저귀 잘 먼저 보고 공략 성공하긴 했지만 마진율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영업이익은요 4년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눈물겨운 모나미, 학생이 줄고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화장품 시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3년 연속 적자, 상장 폐기 위기까지 겹쳤습니다. 다운은 이렇게 네 곳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다운 기업이 많아서 좀 무거울 줄 알았는데 되려 이 기업들이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유한킴벌리가 기억에 남았는데 30년 전에 이미 방향을 맞게 잡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고, 또 그래서 전환이 얼마나 어렵고 방향이 맞다는 게 전부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쭉 6개 기업들이 고령화 이 사회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잘 대응한 그 매일 유업, 단백질 같은 거, 성인용 단백질 식품 잘 먼저 선점해서 공략해서 성공했고, 다만 뭐 아까 거기 어디였나요? 그 고령화를 먼저 예견하긴 했지만 뭐랄까 잘 대응하지 못한 또 기업도 있을 테고, 앞으로도 이런 우리 사회, 바뀌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떤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모나미는 아직 올라갈 보드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괜히 막 동생 단백질 음료 먹고 있으면 괜히 이거 생각날 것 같아요. 맞아, 매일 유업. 네. 네, 저는요 오늘 모나미 얘기하면서요 너무 저도 볼펜 안 쓰거든요. 항상 노트만 써서. 아, 그쵸. 여기 주변에 편의점이나 아니면 문구점 여기 앞 있는데 한번 가가지고 모나미 네. 153 한번 사보려고요. 아, 진짜요? 그리고 그 만약에 한정판 있으면 2만 원짜리, 네. 2만 원 좀 비싸긴 한데 저도 하나 사주세요. 그래도 우리들의 모나미 위해서 사달라고요? 네. 2만 원짜리요? 네. 500원짜리 사드리겠습니다. 아, 저 2만 원짜리 더 좋은데. 2만 원짜리요? 네. 한번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오늘도 저희가 매일 쓰는 것들, 매일 먹는 것들 뒤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숫자 뒤에 있는 숨겨진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박상욱 김하일이었습니다. Today, Up up and and down. down.